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본 수능에서 평균 3, 4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재수를 했는데 이때 서울대학교 의대를 합격한 한 친구에게 전수받은 이것을 토대로 공부법을 바꿨고 1년 뒤 수능에서 전 과목에서 5개를 틀리고 평균 1등급을 맞으면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유튜브 영상 1개로 조회수 40만 회를 찍고 구독자 수 2만 명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죠. 이것을 잘 활용했더니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했던 제가 처음으로 한 달 순수익 3천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것을 잘한 덕분에 현재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제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과만 친하게 지내며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만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죠. 저는 요즘 단 1분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관계적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조금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이 인간관계적 자유에 꽤나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것 하나를 통해 전혀 다른 4가지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게 되었어요. 이 4가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저만의 핵심 도구였던 이것을 단 하나도 숨김없이 이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간에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남들보다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 제 다른 영상 아무것도 안 보셔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안 누르셔도 돼요. 근데 안 누르고 못 베길걸. Work it, make it, do it, makes us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 제 인생을 바꿔준 핵심 도구인 이것은 뭐냐면 바로 구조화입니다. 영어로 structuralization 이라고 하는데요. 발음 좀 괜찮나요? 저는 원래 잡생각이 많고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서 산발적으로 둥둥 떠다녔기 때문에 항상 뭘 해도 결과물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 구조화를 제 인생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하고부터는 뇌 속의 모든 정보와 지식들이 차곡차곡 정리되기 시작했고 뇌의 용량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뭘 해도 결과물이 훨씬 좋아지기 시작했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 수많은 일과 프로젝트, 복잡한 인간관계, 다양한 취미와 운동, 스스로 개발해야 하는 것도 많지만 삶을 그냥 유지 보수하는 것만 해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구조화를 잘 활용하면 쓸데없는 뇌용량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고 별것 아니지만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것들, 뇌에서 자꾸만 붙잡고 있느라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것들,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한정적인 뇌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더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발생해도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건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거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조화가 대체 뭐냐? 자, 일단은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크게 4가지 키워드 수능, 만다라트, 유튜브 영상 사업, 그리고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각각의 상황에서 이 구조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제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그 다음 구체적인 구조화 방법과 원칙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인생에 맞게 적용하고 활용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목차는 총 6개로 구성했는데요. 수능과 학습된 구조화, 만다라트와 창조한 구조화, 창조한 유튜브 영상 구조화, 구조화를 하는 3단계 방법과 원칙, 인간관계적 자유 구조화, 구조화의 진짜 좋은 점.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목차별로 타임라인을 적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만 골라 들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저는 인간관계를 메인 주제로 다루는 유튜버니까 인간관계적 자유 구조화 부분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야기의 흐름,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쭉 다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야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 영상을 다 보고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악플을 남기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삭제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조화는 인간관계를 잘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궁극적으로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구조화라는 개념을 접했던 시점, 그리고 그것을 실전에서 적용시켜서 실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봤던 건 바로 수능이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흔히 말하는 강남 8학군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이 강남 8학군에 있는 학생들은 뭐 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 주변에서 학교를 나오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도 학원 뺑뺑이만 돌면서 자율적인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 그러다 결국 수능도 망치고 재수나 하는, 부모님 등골 빼먹는 그런 천둥벌거숭이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재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재수를 시작하고 이게 막상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고3 때 봤던 수능 성적이 이렇게 평균 3, 4등급 정도였는데요. 이게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했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은 뭔가 많은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막상 뭘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명확히 알고 있고 뭘 명확히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말 그대로 메타인지가 안 되어 있던 거죠. 오히려 아예 아무 지식도 없는 이만도 못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귀인이 한 명 찾아옵니다. 저와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지금도 굉장히 친한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재수도 안 하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합격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재수할 때 너무 고맙게도 매달 한 번씩 제가 다녔던 재수학원 1층 카페에 와서 공부법 과외를 해줬어요. 이때 이 친구가 저에게 전수해준 것이 바로 구조화입니다. 자, 제가 화면에 띄울 텐데 이게 뭐냐면 제가 공부할 때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입니다. 이 당시에 고등학교 수학은 수학 1, 수학 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기하와 벡터, 이렇게 6개의 큰 과목으로 나뉘고, 또 그 안에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대단원으로 나뉘고, 또 그 안에 소단원으로 나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세부적인 내용만 다를 뿐 비슷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이 그림에 넣어 볼게요. 너무 많아서 다 넣지는 못하고 대충 이 정도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이 고등학교 수학 수능 시험을 잘 보려면 이것들이 전부 머릿속에 구조화되어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수학 1, 수학 2, 미적분 1, 확률 통계 이렇게 다 쭉 적고, 그것들 안에는 또 뭐가 있는지 쭉 적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쭉 적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치 머릿속에 파일이 정리되어 있듯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학생들과 최상위권 학생들의 차이는 바로 이 구조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 말에 의하면 일반적인 학생들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인 학생들은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그냥 그 문제 자체에 매몰되어서 막 이것저것 들이받으면서 풀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머릿속에 이 내용을 쫙 펼쳐놓고, 아, 이 문제는 이 과목에 이 단원에 이 내용에 어떤 이 공식을 쓰면 되겠네? 하고 그걸 가져와서 푼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문제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고 치면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이 중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딱 맞는 열쇠를 갖고 와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은 문제를 막 풀다가 딱 필요한 내용이 운 좋게 생각나면 푸는 거고, 운 나쁘게 생각이 안 나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운이 아니라 본인의 실력에 따라 해당 내용이 본인의 머릿속에 있으면 푸는 거고, 없으면 못 푸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그 일반적인 학생처럼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아는 내용이 나와도 틀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그 전형적인 레파토리 있잖아요. 시험 볼 때는 못 풀었다가 나중에 해설지랑 정답을 보면 이거 아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구조화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은 특히 어려운 문제인 4점짜리 문제에서 빛을 발합니다. 보통 4점짜리 문제는 여기 이 내용과 이 내용을 같이 융합해서 문제를 꼬아서 내죠. 그럼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생들은 여기저기 들이받고 허우적대다가 문제를 결국 못 푸는데, 이 구조화가 명확히 된 학생들은 좀 더 거시적으로 내려다보고, 이 문제는 여기에 이 내용과 여기에 이 내용을 써서 푸는 거구나 하고 열쇠를 찾아서 풀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나의 상태를 메타인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떤 부분은 잘 알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지, 내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무엇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공부했고,
전 과목에서 5개를 틀리고 평균 1등급을 맞게 되면서 연세대학교에 합격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구조화가 실질적으로 제 인생에 도움이 되었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건 반쪽짜리 구조화였습니다, 사실. 왜일까요? 이건 제가 만든 구조화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학자들과 교사와 교수, 평가원, 이런 전문가들이 자,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이렇게 쪼개서 배우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미 잘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구조화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학습된 구조화인 겁니다. 이미 잘 만들어진 걸 제가 학습한 거니까요. 근데 저는 구조화의 진짜 힘은 창조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다라트라고 알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가장 핵심 목표를 가운데에 적고 그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주변에 적고 이 요소들을 쫙 퍼뜨려서 이렇게 각각 또 쓴 다음에 또 그 요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변에 적는 것을 만다라트라고 하는데요. 이 만다라트는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 덕분에 유명해졌는데 오타니 쇼헤이는 고등학교 시절 이런 만다라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8구단 드래프트 1순위라는 핵심 목표를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를 8가지로 나눴죠. 몸 만들기, 제구, 구위, 스피드, 변화구, 운, 인간성, 멘탈, 그리고 또 이 8가지 요소를 개발시키기 위해 지켜야 할 디테일한 행동이나 훈련, 습관들을 적어놨어요.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생 때부터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한 구조화를 얼마나 철저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몇 개는 그냥 개수 채워넣으려고 대충 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게 사실상 오타니 쇼헤이가 창조한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한 구조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만다라트는 결국 구조화의 한 방식인 겁니다. 그림만 살짝 다르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죠.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모양만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똑같은 구조화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만다라트를 오타니 쇼헤이가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기 한참 전에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인디밴드나 아이돌 가수 뜨기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부심부리는 것 같은데 제가 야구에 관심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굉장히 예전에 고등학생 때 우연히 일본의 한 다크호스 야구부 고등학생이 쓴 만다라트 이런 내용의 기사를 봤었어요. 그때 이 만다라트를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오타니 쇼헤이인지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그 만다라트만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몇 년 뒤에 어느 날 보니까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다크호스 야구부 고등학생이. 그러면서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생 때 쓴 이 만다라트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거죠. 제가 그걸 보고 혼자 감동을 먹고 각 분야별로 일정 수준 이상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본인만의 구조화를 창조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인생에서 어떤 목표가 생기면 항상 구조화를 창조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살이 좀 많이 쪄서 몸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바디 프로필을 준비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 바디 프로필 촬영을 구조화했었어요. 이게 뭐라고 구조화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기 전에 친한 트레이너랑 바디 프로필 사진 작가랑 잠시 일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운동도 잘하고 다이어트도 잘 했는데 의외로 바디 프로필 사진은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였어요. 인스타만 보면 개나소나 바디 프로필 찍기만 하면 다 멋있게 잘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망한 바디 프로필 사진은 아무도 안 올리기 때문에 본 적이 없을 뿐인 겁니다. 예를 들면 사진에 근육 모양이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나오려면 태닝을 좀 해줘야 되는데 보통 한 번에 몸을 태울 수가 없어서 몇 달에 걸쳐서 최소 5회에서 10회 정도는 태닝을 미리 해줘야 되거든요. 운동, 식단 다 잘했는데 이 태닝을 미리 안 해서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스튜디오 컨셉이나 의상을 잘못 정해서 망한 경우도 있고요. 제모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이 포즈를 준비 안 해서 촬영날 어색한 포즈만 잡다가 끝나거나 심지어는 촬영 당일에 사소한 준비물을 안 챙겨서 망한 경우도 봤습니다. PT 비용, 스튜디오 촬영 비용 해서 돈은 돈대로 수백만 원 쓰고 진짜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사진 한 장도 못 건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바디 프로필 촬영을 위해서는 운동, 식단은 당연한 거고 스튜디오 선정 및 예약, 태닝, 제모, 포징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도 스튜디오 컨셉이나 의상, 그리고 위치, 가격, 옵션 이런 식으로 또 요소를 나눌 수 있겠고
태닝 같은 경우도 색깔을 두 가지 색깔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금빛으로 하는 태닝도 있고 구릿빛으로 하는 태닝도 있고, 그 다음 횟수는 몇 번 정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제모 같은 경우도 부위는 어디 할 건지, 왁싱을 할 건지, 레이저 제모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저는 다행히도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고 잘 지켰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괜찮은 사진을 몇 장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에 대한 구조화를 했고, 제가 직접 창조한 구조화로 실질적인 성과를 하나둘씩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유튜브입니다. Like we always do with this time, I go for mine, I got to shine. Now throw your hands up in the sky. 학습된 구조화가 아닌 제가 직접 창조한 구조화로 최근에 실질적인 성과를 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이 타우성가 채널에 올린 첫 유튜브 영상인데 현재 조회수 40만 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유튜브 영상, 그것도 1시간이 넘는 길이의 영상으로 조회수 40만 회를 찍고 구독자 수 2만 명을 모은 유튜브 채널 보셨나요? 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마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게 첫 유튜브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도 유튜브를 했었고, 그 당시에 유튜브 영상을 10개에서 20개 정도 올렸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지도 않았고 구독자 수도 2,000명 정도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다 제가 뭔가 잘못된 걸 깨닫고 잠시 유튜브를 딱 접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유튜브 영상에 대해 구조화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이때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구조화해놨던 내용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예시를 봐야지 더 와닿으실 테니까. 이 유튜브 영상 구조화는 제가 자주 쓰는 툴인 노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메모장에다가 하셔도 되는데 이 노션이 구조화를 깔끔하게 정리하기에 너무 좋고 사용하기도 쉬워서 이 노션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보시면 뭐 다양한 기능이 이렇게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여기 토글 있죠. 이 토글이라는 기능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토글이라는 기능이 뭐냐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쓰면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밑으로 또 생겨요. 이거 안에 포함된 내용이 생기는 거죠. 여기다 또 쓸 수 있는데 여기 안에도 또 토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또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창조한 유튜브 영상 구조화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서 정리하는데요. 일단 유튜브 영상 제작을 크게 4가지 요소로 나누면 유튜브 기획, 유튜브 촬영, 영상 편집, 그리고 썸네일과 제목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자, 그럼 유튜브 기획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유튜브 기획 안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주제 선정, 그리고 대본 제작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 주제 선정을 보면 일상에서 떠오르는 영감, 실제 경험 또는 스토리, 영감을 주는 책이나 칼럼 리스트업, 영감을 주는 영상 리스트업,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주제를 선정할 때 참고하는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 대본 제작을 한번 볼게요. 첫 5초에서 10초에 후킹하기, 정보 전달하는 요소 넣기, 감정 자극하는 요소 넣기, 구성 및 목차, 구조화해서 전달하기, 예시, 스토리, 비유 3개 이상 넣기, 일맥상통하는 내용의 자료 영상 2개 이상 넣기, 절대 금지. 자, 제가 대본을 제작할 때 이 요소들을 고려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5초에서 10초 안에 후킹하기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저만의 어떤 전략들이 있겠죠. 그리고 정보 전달하는 요소 넣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 실질적으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 논문, 책, 근거 자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신박한 정보, 이런 식으로 제가 대본 안에 넣을 정보를 또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 자극하는 요소 넣기를 보면 뭐 BGM 선정, 최소 3개 이상의 유머와 드립 넣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구성 및 목차 구조화해서 전달하기, 구조화, 마인드 매핑하는 법, 플로우 짜는 법, 목차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저만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구조화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촬영이 있겠죠. 유튜브 촬영 안에는 조명, 밝기 상태 체크,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화이트 밸런스, 톤 설정, 고정하기, 그리고 초점 맞추기, 뭐 구도 맞추기, 뭐 녹음, 음성 체크, 이런 식으로 또 각각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 영상 편집을 한번 볼게요. 구도 편집, 뭐 소리 편집, 컬러 그레이딩, 강조 장면 효과, 이렇게 또 영상 편집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그리고 루틴들을 정리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썸네일 제목은 비밀이니까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 영상 제작이라는 핵심 목표를 위해서 기획을 해야 하고, 촬영을 해야 하고, 영상 편집을 해야 하고, 그 다음 기획을 할 때에는 주제를 선정하고 대본을 제작해야 되고, 대본 제작을 위해서는 첫 5초에서 10초의 후킹하기를 해야 하고, 정보 전달하는 요소를 넣어야 하고, 감정 자극하는 요소를 넣어야 하고,
또 정보 전달하는 요소를 넣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내용, 논문 책 근거 자료. 결국 저는 퀄리티 높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것 하나하나 디테일한 요소를 실행해야 한다 라는 저만의 유튜브 영상 제작 매뉴얼, 구조화를 창조한 거죠. 자, 보셨죠? 방금 보여드린 구조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던 거고, 거기에 운이 맞물려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고 조회수 40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구조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해도 100만, 200만 터지는 유튜버들 있죠.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거나 몸매가 좋거나 그냥 사람 자체가 웃겨서 뭘 해도 영상이 재밌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구조화라도 해야 그나마 평균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뭐 대놓고 무시한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냥 사실 저는 딱 보였거든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다니던 놈이 그냥 빨리 졸업해서 대기업을 가든 대학원을 가든 할 것이지 휴학하고 뭔 유튜브 한다고 깝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였죠. 그리고 역시나 초반에는 이 유튜브가 별로 성과도 없으니까 속으로 아유 한심한 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당연한 반응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때도 저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아직 구조화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이 유튜브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구조화만 차근차근 잘 창조하고 실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과가 분명히 나올 거야, 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성과가 나왔죠.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새로운 걸 시작하더라도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당장 좀 성과가 안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비아냥대고 해도 전혀 타격이 없어요. 왜냐면 시간의 문제지 구조화만 차근차근 잘 하면 결국에는 제가 해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When I had my accident, I found out at that moment nothing in life is promised except death. If you have the opportunity to play this game of life, you need to appreciate every moment. A lot of people don't appreciate their moment until it's past. I know everybody asked me the question. They want to know what kind. I know he's gonna wild out and he's gonna do something crazy. Everybody want to know what I would do if I didn't win. I guess we'll never know. Take where you are. Take everything.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현재 본인의 인생에서 뭔가 구조화를 하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죠? 그래, 구조화가 뭔지 대충 이해했고 알겠는데 막상 내가 직접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것들은 어떻게 구조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의문점과 답답함이 들 겁니다. 자, 스스로 구조화를 창조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약간 어렵긴 한데, 첫 번째, 상식선에서 핵심 목표를 위해 필요할 것 같은 요소들을 최대한 미시하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기. 이 미시라는 단어는 그 미시 아니고요. 이 미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미시는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의 줄임말인데요. 상호 배타적이면서 모였을 때는 전체를 포괄하는 것을 미시하다고 말합니다. 즉,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교집합은 없지만 합집합은 전체가 되는 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종류를 분류한다고 했을 때 세단, SUV, 트럭, 쿠페, 스포츠카, 승합차로 분류하는 것은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도 모두 자동차라는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시하게 분류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종류를 세단, SUV, 전기차, 스포츠카로 분류하게 되면 전기차인 세단, 전기차인 SUV도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존재해서 미시하게 분류했다고 말하기는 힘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적은 것들을 기반으로 일단 구조화하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끊임없이 실행하고 연구하면서 빈틈이 보이면 그때그때 빈 곳을
메워가며 완성하기. 이 세 가지 단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단계를 제가 요즘 가장 열심히 구조화하고 있는 사업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어떻게 구조화를 해 나가는지. 제가 영상 초반에 월 200만 원도 벌지 못하다가 한 달 순수익 3천만 원을 벌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제가 제 사업을 구조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물론 제가 매달 그렇게 안정적으로 벌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직 사업 초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구조화를 하지 않았다면 단 한 번이라도 순수익 3천만 원을 절대로 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수능, 유튜브 영상처럼 이 사업도 구조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꼭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든 상관없어요. 저도 지금 아직 사업에 관해서는 완전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구조화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따끈따끈하고 한창 만들어가는 상태라 여러분께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 상식선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그대로 나열해 보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내가 판매할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것이고 마케팅이 있을 것이고 수익 구조가 있을 것이고 일단 이 정도를 생각해냈다고 쳐볼게요. 사업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는 이 적은 것들로 대략적인 구조화를 한번 해봅니다. 사업자 등록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고 내가 판매할 상품 서비스로는 뭐뭐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지금 이 타우상가라는 비즈니스 모델로는 1대1 상담 및 컨설팅, 책, 강의 같은 게 상품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케팅으로는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수익 구조에는 상품 서비스 판매 수익, 광고 수익, 유튜브 수익, 블로그 수익 뭐 이 정도로 구조화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실제로 실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놓친 것들, 비어있는 것들 혹은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잠깐만 나 이것도 알아야 되네? 그럼 이제 그걸 또 넣는 겁니다. 넣을 때 어디에 넣어야 하지? 어느 카테고리에 넣어야 하지? 를 생각하면서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상호명이 필요하네? 그리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하네? 그리고 업종도 정해야 되네?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출판업이랑 통신판매업을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신고를 따로 또 해야 된다네? 그리고 출판업은 구청, 관할세무서에서 해야 된다네?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갈 때마다 조금씩 디테일하게 적어주는 거죠. 나랑 비슷하게 하는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이것들 말고도 뉴스레터, 오프라인 모임 뭐 이런 것도 하네? 그러면 추가해주고 그리고 이 강의라는 것도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사람도 있네? 이렇게 나누게 될 수도 있고 마케팅 공부를 하다 보니까 SNS 광고라는 게 있고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게 따로 있다네? 그럼 이거 카테고리를 조금 수정해야겠다. 요즘에는 인스타에서 릴스를 많이 한다는데? 그럼 릴스는 여기 들어가 있구나. 또 요즘에는 이것들 말고도 스레드도 많이 한다는데? 그럼 여기에 일단 써놔야겠다. 유튜브를 잘하고 싶은데 유튜브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유튜브 영상 제작 구조화가 들어가겠죠. 또 이번에는 갑자기 세금 신고를 하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내가 내야 하는 세금 종류에는 소득세, 부가세, 4대 보험이라는 게 있다네? 그럼 또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비용 처리라는 게 있다네? 그럼 이렇게 또 정리해주고 내가 사는 장비나 월세 같은 것도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다네? 그럼 여기에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항목들 쭉 정리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 수익이 애드센스 수익 말고도 멤버십 수익, 슈퍼챗 수익이라는 게 있다네? 그럼 또 여기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누더기 메우듯이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정교해지고 점점 완벽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절대로 완벽해질 수는 없음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마치 극한값처럼
닿을 수는 없지만 한없이 완벽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구조화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구조화를 창조하는 3단계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가 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뭘 빠뜨리고 안 하고 있는지도 한눈에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이 수익 구조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올려야 될까를 딱 정하고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인스타 릴스를 해야 되나? 유튜브 영상을 더 잘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상품 퀄리티 개발에 더 신경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집중적으로 더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이라는 것을 포함한 제 모든 구조화들은 지금도 이런 3단계의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수정되고 있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3단계를 무한 반복하면 그 어떤 것이든 구조화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All I ever wanted was a black grand national. Fuck being rational. Give 'em what they 자, ask. 그런데 수능, 유튜브 영상, 사업처럼 묵직하고 어려운 것들 뿐만 아니라 사소하고 가벼운 것도 구조화할 수 있어요. 정말 인생의 모든 것들을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성과 데이트할 때 가기 좋은 맛집도 구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소개팅을 하거나 썸을 타거나 여자친구를 사귀고 초반에 많이 써먹었던 구조화인데요. 당연히 뭐 음식점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음식의 맛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음식이 먹기 편한지도 중요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햄버거처럼 막 손으로 이렇게 힘들게 먹어야 되는 그런 건 피해야겠죠. 그리고 냄새 배는 정도도 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썸 탈 때는 고깃집도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뭐 음식 종류도 고려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분위기, 인테리어가 어떤지, 조명은 어떤지. 이 조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본인의 피부가 어떻게 보일지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웜톤의 어두적적한 조명을 쓰는 맛집을 가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 데시벨,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자리도 중요합니다. 테이블이 보통 종류가 있죠. 바 테이블, 홀 테이블, 룸 테이블. 뭐 이거는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의자의 편함 정도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타 테이블과의 거리, 그러니까 다른 손님들 자리랑 우리 자리랑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그리고 위치도 고려를 해야겠죠. 위치 같은 경우는 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고요.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음식점이 주차가 가능한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차가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역으로부터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차가 없는데 보통 대중교통을 타고 역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역에서 만나서 같이 음식점까지 걸어갈 텐데 이때 거리가 너무 길어지면 상대가 발이 아플 수도 있고 걸어가는 동안 분위기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리고 위치를 생각할 때 또 그 음식점 주변에 다음 코스로 데려가기 좋은 술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음식점 주변 거리 분위기는 또 어떤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 음식점만 덩그러니 있으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성과 데이트할 때 가기 좋은 음식점을 고를 때도 구조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도 구조화를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롤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상식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챔피언 이해도, 챔피언 숙련도, 챔피언 폭,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인전 및 운영에서는 피지컬, 뇌지컬로 나뉘겠죠. 그리고 또 피지컬 안에는 뭐 CS 먹는 능력, 반응 속도, 스킬 적중률, 회피율 뭐 등등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뇌지컬로는 맵 리딩 능력, 아이템 이해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멘탈 싸움. 멘탈 싸움으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타자 속도, 정치 능력, 부모님 안부 묻는 능력. 롤을 잘하려면 이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 롤 티어는 어디냐고요? 자랑스러운 브론즈. 그리고 제가 곧 이사를 하게 돼서 최근에 셀프 입주 청소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입주 청소 업체 사이트에서 이 셀프 입주 청소조차도 구조화를 해놨더라고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가 그걸 보고 와, 셀프 입주 청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감탄하면서 그냥 그 업체한테 돈 주고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 구조화라는 게 꼭 수능 같은 시험 공부나 유튜브 영상이나 사업처럼 생산적인 일이나 중요한 일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비적인 일, 일상적인 생활 또는 그냥 인생을 즐기는 취미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을 구조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사소한 것들도 구조화를 했을 때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Is well, let's say you go to a party and you tell a joke, and you think it's a pretty funny joke, and you tell your joke and no one laughs, and in fact they look at you like you're rather odd. And then the question is, well, how should you respond to that?
Like, what exactly does that indicate about you? I mean, does it indicate a minor flaw in an otherwise stellar personality? Because that's a possibility. Or does it mean that, like, you're a creep? Right? And maybe right down to the core. And, you know, you could even think the less that you think that it means that you're a creep, the more likely it is that you are one. So, but, you know, it's very hard to estimate the magnitude of an error. We have, how upset should you get when something that you don't want to happen happens? And it's very, very hard to figure that out. If you wake up in the morning and, you know, you have a pain, say, in your side, or you're not feeling particularly well, it's like, well, how upset should you get about that? And one answer is, well, like maybe you're going to die in 3 months, you know? Maybe that's the beginning of pancreatic cancer and that's the end of you. And so maybe you should just be terrified into paralysis when you have a pain that you can't explain. Or maybe you should just brush it off and think, well, you know, I'll get up and do what I usually do and it's probably nothing. And sometimes you're right with the it's probably nothing approach, and sometimes if you don't go to the physician right away because you have some relatively trivial pain, then you're dead. And so this problem of estimating magnitude of error, importance of error, it's unbelievably difficult problem. And so I want to address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갑니다. 뭐 친구들 모임일 수도 있고 학교나 회사 사람들 모임일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파티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곳에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때 뭐가 문제일까요? 뭐 내 말투나 표정이 마음에 안 들었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들이 재미가 없었나? 그냥 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었나?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알기가 쉽지 않죠. 이때 딱 뭐가 문제야? 너 이것만 해결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건 정확히 이거가 문제였어 라고 답을 알려주는 인간관계 매뉴얼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인간관계 매뉴얼을 구조화해서 알려주는 유튜버가 있다면 믿을 수 있나요?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인간관계라는 것을 연구했고 크게 5가지 요소로 저만의 인간관계 구조화를 창조하면서 인간관계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아빠,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호감적일까? 왜 저 사람은 항상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왜 나는 쟤랑 친해지고 싶은데 쟤는 나한테 관심도 없을까? 왜 나는 쟤를 좋아하는데 쟤는 나를 싫어할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답은 친절, 배려,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해지고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저의 인간관계가 딱히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이른 나이에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됐죠. 바로 가치와 자아 정체성이었습니다. 남에게 잘해주기 전에 일단 내가 가치가 높은 사람,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사람들은 잘난 사람,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 잘해줘야 좋아하는구나. 냉정하지만 못난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때부터 저는 가치가 높은 사람, 자아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꾸준히 저의 가치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를 가꾸고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거나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든다거나 능력을 키운다거나 뭐 이렇게 저의 가치를 높이니까 확실히 주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인간관계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연애도 전보다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가치가 높음에도 인간관계랑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없는 건 바로 매력이었죠. 저는 중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가치가 높음에도 매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음에도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본인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매력이라는 것이 가치와는 독립적인 요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매력에 대해 연구했고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제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치도 높고 매력도 있는데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화하는 법, 화술에 문제가 있었어요.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화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의 힘이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수님, 공태 형님 안녕하시고 커피 샀어. 커피.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저 백화점 가요. 백화점 가요? 네. 여보 내려. 형수님이랑 어울리지 말라 그랬지. 잠깐만. 아, 진짜로? 어디 백화점 가세요? 신세계요. 아 진짜로? 좋은 길로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커피 샀으니까 빨리 백화점까지 가. 말고 여보 짧게 갔다 와. 알았지? 어? 적당히 하고 와. 나 오빠 카드 써도 돼? 아, 나 줘 빨리. 평소에 분유를 좀 자주 타는 편이야? 예. 좀 지켜볼게 내가. 물은 중간에 넣고 한번 다시 타고 가는 스타일이야? 네, 맞아요. 경기 남부 스타일이네. 나 때는 이거 한 4분할로 쪼개서 들어갔어. 근데 얘 약간 러프하게 키우는 거야. 뭐 유난스럽게 키우는 편은 아니고 물 높이 조금만 높여봐. 낙차 써야지. 그만큼 먹이는 거야? 네, 딱 이거. 너 짜게 먹이는구나. 부을 수 있다 얘기. 살짝. 공기 생기지 않게. 그렇지. 그러니까 배울 때 차라리 돈을 써도 제대로 배우는 거야. 잠깐만 온도 한 번만 보고 가자. 오케이. 너무 뜨거워. 이렇게 짜고 뜨겁게 먹지 마. 진짜로. 자세도 되게 중요하다. 지금 먹일 때. 너무 허리 피고. 턱 조금만 쓰게. 오케이. 이렇게 멋을 부리지. 그렇지. 트름 같은 경우는 시계방으로 조금 쓰러지는 것도 괜찮아. 우리 때는 이렇게 많이. 어디서 한 번 똑바로 쓰고. 좋아지면. 저는 이 화술이라는 것이 가치나 매력과는 또 다른 독립적인 요소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치도 높고 매력도 있고 화술도 좋은 사람들 중에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뭐지? 이번에 또 뭐가 문제지? 그들이 갖추지 못한 건 바로 사람을 보는 안목, 분별력이었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사람을 보는 안목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문제 있는 이성을 만나서 삶이 피폐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분별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에 대해 깊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분별력을 키우기 시작했죠. 분별력이 점점 좋아지면서 안 좋은 사람, 안 맞는 사람을 멀리하고 좋은 사람, 잘 맞는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인생이 더할 나위 없이 평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잘해도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대인군자적 면모, 속된 말로는 대인배적인 면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요소에 더해서 아까 이 친절, 배려, 예의가 결국 중요하긴 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인간관계 고수를 뛰어넘는 어떤 대인군자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행하는 친절, 배려, 예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친절, 배려, 예의랑 확연히 느낌이 다르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대인군자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친절, 배려, 예의는 어떻게 다른지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구조화한 끝에 이렇게 5가지만 잘 갖추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저도 이 5가지 덕분에 인간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뭐 약간 인피니티 스톤 같은 거죠. 이제 저는 아빠,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에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이 5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야 돼.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제 이 5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을 채워가야 하는지 저만의 이론과 전략, 실전 기술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적 자유 만다라트입니다. 자, 이 내용들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죠? 이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인간관계적 자유 만다라트는 제가 만든 구조화 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정교하게 만든 구조화인데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말도 잘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매끄럽게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인간관계적 자유 만다라트를 구조화한 덕분에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하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사람조차도 저를 좋아하는 뭐 그런 상태가 됐고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만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재수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라서. 근데 이제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차차 하나씩 이 유튜브 채널에서 풀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을 눌러야겠어 안 눌러야겠어. 그런데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걸 다 만들려면 최소 1, 2년 이상은 걸릴 것 같으니까, 워낙에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시간은 없고 돈은 많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한결 쉬워지실 거예요. Like vultures wanna fly in your Freddy loafers. You can't blame them, they ain't never seen Versace sofas. Every bag, every blouse, every bracelet. 자, 그래서 구조화만 잘하면 인생 모든 게 잘 풀리냐? 그건 아니겠죠. 똑같이 구조화를 잘 활용하더라도 개개인의 타고난 지능과 기질, 주어진 환경, 실행력, 성실성, 창의성 뭐 이런 거에 따라도 달라질 겁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적어도 저는 구조화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성과도 얻은 적이 없고, 반대로 제 인생에서 결과물이 좋았던 모든 것들은 전부 이 구조화를 잘해서 얻은 성과였어요. 우리가 살면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공부도 해야지, 일도 해야지, 사람도 만나야지, 연애도 해야지, 놀기도 해야지, 운동도 해야지, 식단도 해야지, 은행 업무도 봐야지. 내가 삶을 그냥 유지 보수하는 데만 해도 여기저기 신경이 분산된단 말이죠. 이럴 때 구조화를 하나하나 해놓기 시작하면 쓸데없는 뇌용량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진짜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것들, 뭐 예를 들면 내 일하는 거, 유튜브 컨텐츠 만드는 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한정적인 뇌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Let's have a toast for the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들 너무 잘난 사람이 많은 것 같고 그렇죠. 뭐 인스타만 보면 다 잘생기고 몸 좋고 돈 많고 팔로워 수가 몇만 명이고 유튜버들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자괴감에 들고 쟤는 저런 동안 난 뭐 하면서 살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제가 이 구조화라는 것을 습관처럼 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남들보다는 나의 상태에 더 집중하게 되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인생이 심플해지고 나 자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제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뭐 구조화를 잘하면 수능 성적도 더 잘 받을 수 있고 유튜브도 터뜨릴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다, 만병통치약인 것 마냥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인생에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감사히 여기게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